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성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회준이라고 합니다. 예, 제가 이 팀에서 협약 업무팀이라는 곳에서 이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IMO 국제협약에 대해서 적용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IMO 회의는 MEPC 회의를 한국 정부 대표단으로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앞전 연사 두 분께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유익한 대체연료 관련된 2050년 탈탄소를 위한 국제해운 분야의 대체연료 준비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좋은 내용을 공유를 드렸는데요. 저는 조금 주제를 전환을 해서 실제로 올해 4월 달에 있었던 IMO 중기 조치의 내용이 과연 디테일하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적용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해운을 포함한 국제 해운이 어떠한 영향적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IMO 차원에서 대체 연료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떤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꼭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올해 4월 달에 중기조치 관련된 개정안이 투표를 통해서 승인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10월 달에 있을 MEPC 특별회의, 2차 특별회의 때 그 중기조치를 채택하기 위한 전용의 회의를 한 번 더 열 건데, 그때 한 번 더 투표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그때 투표가 이루어질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를 필두로 한 미국 정부가 어떠한 압력을 행사하는지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상반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전부 다 기정사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승인할 당시에도 투표를 했었고, 채택이 될 과정에도 투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이슈를 통해서 각 개별 국가를 접촉을 해서 IMO 중기 조치 채택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만약에 찬성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그런 압력을 좀 넣고 있는 걸로도 식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채택할 과정에는 마폴 부속서 6정이라고 하는 그 대교오염 관련된 규정에 해당 체약국 약 한 110개국 정도가 현재 있는데요. 거기에서 3분의 1 이상의 국가가 명시적으로 반대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택이 무산될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체 연료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IMO 온실가스 내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중기 조치, 그리고 유럽에서의 이행되고 있는 퓨얼 유 마리타임, 그다음에 EU ETS 기타 등등을 어, 포괄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요즘 급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규정 자체가 요구하는 바가 매우 명확합니다. 쭉 제가 설명을 드려서 들으시면 굉장히 이해가 되시겠지만은 연료 전환을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규정적 관점 하에 어떤 선박들은 몇 날 며칠 이후부터 HFO를 쓰지 말아라, 또는 몇 날 며칠 이후부터 암모니아, 수소 등등의 연료를 써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석 연료를 계속 활용을 해서 사용하는 선박들에게 뭐랄까 나름의 경제적인 페널티를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면서 이 선박들을 점점점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IMO에서 이번에 승인을 했던 그 준비 조치 관련된 사항들 이전에 IMO에서도 이미 한 십몇 년 전부터 에너지 효율 관련 규제로서 EEDI 요건을 2013년부터 먼저 이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도에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되었었고요, 그죠? 죄송합니다. 2015년도에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었고, 2018년도에 파리 협정의 영향을 받은 IMO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초기 전략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수립된 초기 전략에서는 국제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을 2008년도 배출량 대비 약 50%까지 줄여보겠다라고 굉장히 의욕적인 수준으로 공표를 했는데, 사실상 이 감축 경로가 파리 협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1.5도씨 온도 상승 억제 시나리오에 상당히 좀 괴리감이 많다라는 취지로 해서 국제사회에 엄청나게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도에 채택이 됐던 초기 전략에는 명시적으로 단기 조치를 도입을 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도입된 게 EXI와 CII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3년부터 이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다만 이 에너지 효율 규제로서 EEDI, EXI, CII 관련된 요건들의 공통점은 발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효율을 규제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선박이 아무리 많은 CO2를 내뿜으면서 운항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양의 화물을 싣고 장거리에 운항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톤마일당 CO2 배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효율이 좋은 선박으로 산정이 돼요. 그래서 CII 등급을 B등급, A등급 좋게 받는 거고요. 이렇게 설계가 된 선박들의 EEDI 수치 또한 Required EEDI 수치 밑으로 돼서 선박의 인도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규정적 관점은 그동안 효율 규제에 그쳤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궁극적인 또는 절대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정량적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뭔가 좀 새로운 요건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해서 과거 20 몇 년 전부터 IMO에서 논의했던 시장 기반 조치, MBM, Market Based Measures에 관련된 논의를 다시 바스켓에서 끄집어내기 시작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요건들이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논의가 됐었고 제한이 되었던 일부 사항들을 현 추세에 맞춰서 약간 좀 커스터마이징해서 도입된 요건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IMO 중기 조치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로 기술적 조치와 경제적 조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조치는 말 그대로 GFI, GHG Fuel Intensity라고 하는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 규제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서 선박은 몇 년도부터 이 정도의 배출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는 일단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는 연료유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의 선박 사용 총 에너지 값을 나눈 값으로 에너지 열량 단위 지표인 그램 CO2 이퀴벌런트 퍼 메가줄로 구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단위를 쓴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체 연료를 써라 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기존 HFO, NDO, LFO 등의 화석계 액체 연료를 계속적으로 쓰게 되는 경우에는 페널티를 계속 부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기술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수 있는 선박이 있기 때문에 기금을 형성을 해서 이렇게 형성된 기금을 통해서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즉 얼리 무버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또는 대체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항만 인프라 구축대도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대체 연료의 국제적 이용 가능성을 올리기 위한 각종 R&D를 서포트하기 위한 자금으로도 활용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경제적 조치가 기술적 조치를 서포트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량 등급을 설정을 했고요. 그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서 티어 1이냐, 티어 2냐에 따라서 이제 페널티 금액이 서로 달라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형성된 기금의 가장 큰 사용처는 대체연료를 사용하면서 기준을 훨씬 더 상회에서 만족하는 초과 달성 선박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그동안 우리 IMO에서는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했다가 이제는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 저감을 위한 조치로서 발전을 하는데 또는 발돋움하는데 이번에 역사적인 첫 단추를 꿰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투표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도록 할게요.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중동 산유국들 같은 경우에는 화석 연료를 계속 열심히 땅을 파서 뽑아 올려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접적인 연료 전환을 언급하고 있는 IMO 중기 조치를 좋은 시각으로 바라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MEPC 회의 때까지도 지속적으로 중동 국가들을 필두로 중기 조치에 관련된 반대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되었었고요. 다만 또 다른 반대 사이드의 입장이 있었어요. 섬국가들인데요. 군소도서국이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보통 뭐 마셜 아일랜드, 그다음에 팔라우 이렇게 도서 섬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범지구적 지구 온난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러한 국가들은 존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IMO에서 기후변화 협상을 논의할 때 UNFCCC 회의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강력한 보이스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국가들은 IMO 논의에 참여를 할 때 굉장히 강경한 입장으로 모든 선박들에 대한 배출량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폴리터 페이 원칙에 입각을 해서 요구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번 조치가 나름의 탈반으로 결정된 것을 고려한다면 마지막까지도 찬반 투표를 할 때 이 선국가 그룹은 투표를 하지 않고 전부 기권에서 빠져버렸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특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잠깐 전체적인 2050년 트라젝토리를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같은 도표를 많이 보셨을 건데요. 맞습니다.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선이 2018년도에 채택된 그 초기 전략에서 요구하는 50% 감축 전략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빨간색 선과 그 위에 있는 녹색 선이 23년도에 채택된 23년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개정 전략상에서 2050년 IMO 넷제로를 공표했던 그 감축 경로를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총 20에서 30%를 줄이고 40년까지 총 70에서 80%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는 정량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언급하는 거고요. 실제 IMO에서 협약 개정안으로 승인되었던
그 GFI 수치로는 이 값과 100% 일치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GFI 수치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연료가 포함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만큼 떨어뜨린다. 즉, 그 정도에 걸맞는 연료를 씀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온실가스를 줄인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정량적으로 이만큼의 수치를 그 연료 사용을 통해서 줄인다라고 의미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1대1로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좀 미스얼라인이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기적으로 레벨 오브 앰비션이라고 해서 그 중기 조치의 궁극적 목표인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2030년까지 GNG 기술을 맥스 10%까지 도입하겠다라는 그런 특이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GNG 요건이라고 하는 건 제로 or near zero fuel technology energy source라고 해서 이제 총 세 가지 기술력을 전부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건데요. 달리 얘기하면 2030년까지 저탄소 내지는 저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술력을 적용한 선박들을 최대 10%까지 도입을 해보고자 라는 그런 목표가 있지만은 그게 명문화돼서 현재 규정으로 도입이 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좀 괴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쭉 GFI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GFI라고 하는 거는 선박의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앞전에 두 분의 발표자분께서도 GFI를 상당히 좀 많이 거론을 주셨는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온실가스 연료 집약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바로 이 숫자로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어떤 값을 써야 되느냐? 지금 제가 구성한 발표 자료에는 퓨얼 이오 마리타임에서 언급되어 있는 자료를 그대로 준용을 했어요. 왜냐? 현재 IMO에서 ACA 가이드라인을 채택을 해서 이행 준비 중에 있긴 하지만 그 가이드라인 밑에 부록으로 되어 있는 총 128가지의 연료의 그런 프로덕션 패스웨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IMO 그 ACA 개선 프로그램에서 관련된 작업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역량을 평가할 때 IMO에서 평가된 값을 쓴 게 아니라 유사한 값을 갖고 있는 퓨얼 마리타임 값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HFO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웰 투 탱크, 즉 연료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한 16.8g 정도로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탱크 투 웨이크, 선박의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석 연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CFCO2 값과 CH4 값, N2O 값 이 세 가지 값을 각 배출 물질의 글로벌 워밍 포텐셜이라고 하는 GWP 숫자를 같이 곱하면 그람수가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탱크 투 웨이크 값과 웰 투 웨이크 값을 서로 합하게 되면은 요 IMO 체계하에서는 현재로서는 약 94g 정도 나온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HFO는 94, 바이오 메탄올 같은 경우는 50, 이게 이렇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선박 연료유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을 함께 합산을 해서 나타낸 수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기조치 이행안의 기본 구조입니다. 제일 중요한 적용이 될 수 있겠죠. 일단은 그동안 이행되어 왔던 EEDI, EEXI 등의 규정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 그 규정들은 적용 선종들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기조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고 5,000톤 이상의 선박들이라면 선종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 5,0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원양 어선 또한 중기조치를 피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적용 제외되는 부분들이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라든가 추진기관이 없는 선박, 그 다음에 반잠수식 선박, 그 다음에 고정식 부유장치 같은 경우에는 적용해서 제외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선박의 GFI를 산정하는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분자값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실제 연소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 컨버터를 통해서 추진으로 이은 그 연료 사용 또는 기술력 사용된 총 에너지 양을 합산을 하고요. 밑에 분모값에는 이 선박이 1년 동안 총 사용한 모든 에너지를 다 합산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분자값은 선박의 실제 연소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분모값 같은 경우에는 육전이라든가 다른 기타 외부 소스에서 받은 에너지까지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1년의 기간을 두고 육전을 많이 사용한 선박들은 당연히 분모값이 분자값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어테인드 GFI 값을 조금 낮춰서 약간 배출량 저감에 관련된 베네핏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II 감축률과 더불어서 GFI 요건 또한 매년의 감축률이 있긴 한데요. 문제는 2035년까지의 감축률만 존재합니다. 2035년 이후부터는 IMO에서 별도의 리뷰 프로세스를 거쳐서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준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기준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감축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감축률을 만족하는 선박들은 그 잉여 감축분에 대해서 초과 유닛이라는 것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서플러스 유닛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플러스 유닛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박으로 판매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약간의 금전적인 혜택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와 반대인 선박, 즉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는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서플러스 유닛을 발생시킬 수가 없고 기준을 초과하는 초과 배출량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이만큼 배출량을 상쇄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상쇄를 하기 위한 유닛으로 리미디얼 유닛, 즉 보충 유닛이라는 것을 IMO 넷제로 펀드에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중기 조치에 관련된 규정적 관점은 이거 한 장으로 설명이 다 끝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티어 1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티어 1의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배출량이 식별이 되어 있는 선박들은 이만큼, 예를 들어서 한 요 중간 정도의 GFI 값이 산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밑에 나와 있는 다이렉트 컴플라이언스 타겟 대비 초과했던 양만큼 식별을 그람수로 먼저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선박이 여기에 상응하는 에너지 열량을 곱합니다. 그러고 나서 LCV 값을 곱하게 되면 이 배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다 곱하기 100불을 하는 게 최종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이 티어 1 배출량에 수렴하는 선박들은 곱하기 100을 하는 것으로 해서 IMO 넷제로 펀드로 돈을 지불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과도하게 많이 나와서 티어 2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중복 과세가 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티어 1에 관련된 금액을 먼저 일단은 내고요. 티어 2 또한 베이스 타겟을 초과하는 이만큼의 배출량이 있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하되 곱하기 380불을 합니다. 달리 얘기하면 티어 2에 수렴하는 선박들은 티어 1에 있는 가격 플러스 티어 2에 있는 가격을 함께 낸다라는 부분에서 약간 좀 징벌적 과세 개념이 적용된 그런 독특한 컨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이 티어 1, 2 기준을 모두 만족해서 달리 얘기하면 밑에 나와 있는 파란 선 다이렉트 컴플라이언스 타겟을 만족을 해서 이만큼 잉여 배출량을 가지고 있는 선박들은 요만큼의 잉여 배출량을 티어 2 선박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좀 많이 감축을 해서 이만큼 내려왔다. 이런 경우에는 ZNZ 보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을 때 친환경 대체 연료인 제로5 니어 제로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들에게는 그만큼의 보상을 IMO가 준다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SU라는 유닛을 이만큼 발생시키기도 하지만은 대체 연료를 사용한 얼리무브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베네핏까지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 상벌 개념이 매우 명확한 규제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0불과 380불에 대한 초기 안류 비용은요. 2031년까지만 유효하고 2032년부터는 이 금액이 좀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ZNZ 보상 수준은 과연 얼마냐, 그리고 어떠한 연료 내지는 기술력들이 ZNZ 보상을 받을 수 있냐는 것에 대한 상세는 아직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향후에 IMO의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별도의 기술 지침서 개발을 통해서 산업계에 공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규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 규정이 얼마만큼의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저희 성급에서 IMO DCS 데이터를 평가한 일부 선박들 몇 척을 가지고 와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자료를 좀 공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밑에 나와 있는 다이렉트 컴플라이언스 타겟과 위에 있는 베이스 타겟을 그냥 단순하게 직선으로만 찍찍 그려서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수치를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28년도 1년 한 해 동안 티어 1 부분에 수렴하는 선박의 어테인드 GFI 값은 89.6g에서 77.4g 사이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 배출량이 있는 경우에는 요거에 따라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산한 다음에 곱하기 100%를 하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89를 초과했다. 예를 들어서 뭐 93g 정도 나왔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티어 1에 상응하는 금액 플러스 93까지의 초과 금액 곱하기 380%를 해서 이중 과세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감축 경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표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나와 있는 빨간색 선이 기본 타겟이고요. 밑에 나와 있는 파란색 선이 다이렉트 컴플라이언스 타겟 직접 목표입니다. 현재 HFO 대부분의 선박들이 우리 화석계 액체 연료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죠. 이 HFO를 쓰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이유 없이 티어 2입니다. 이런 선박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티어 1에 상응하는 금액 플러스 티어 2의 금액을 추가로 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LNG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행 첫 해에는 다이렉트 컴플라이언스 타겟을 만족하기 때문에 매우 약소하지만은 서플러스 유닛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LNG만 단독으로 쓰는 연료 선박은 없지 않습니까? 그 파일럿티지 퓨얼이라든가 듀얼 퓨얼로 이제 이중 연료로 많이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요 티어 1과 티어 2를 경계 짓는 요 사이 정도의 대출량이 수렴하는 걸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매우 고맙게도 현재 바이오 30 혼합류가 일단은 이행 한 4개 년도까지는 티어 1, 2에 해당되지 않고 SU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선박으로 식별이 되어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앞전에 발표자분들께서 너무 좋은 내용들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바이오 32, 바이오 혼합류가 이제 지니는 가장 큰 장점이 현재 일반 현종선들 또한 바이오 30을 그대로 별도의 개조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매력적인 그런 연료 옵션이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뭐 생산성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1세대와 4세대를 거쳐서 지속할 고려될 수밖에 없는 지속 가능성 이슈라든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산량이 좀 많이 부족해서 국제 해운 분야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현재는 여전히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2주나 3주 정도 이제 오더를 하게 되면 싱가포르에서는 바이오 30 정도의 혼합류까지는 뭐 크게 수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네덜란드 쪽에 그 암스테르담 쪽 지역 일부에서도 이제 바이오 연료 공급이 매우 이제 활황을 띠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가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제 국제 항공 분야 아이카오에서 대체 연료로서 바이오 연료를 이미 낙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국제 해운은 여러 가지 대체 연료들을 우리가 많이 고려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암모니아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하겠지만 나중에는 암모니아 연료로 이제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이제 많이 보고 있고 탄소 포집 설비에 관련된 옵션도 고려를 할 수가 있는데 국제 항공 분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연료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연료를 취득해서 항공 분야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갈수록 바이오 연료에 대한 시장 가능성이라든가 뭐 이용 가능성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난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많이 도입이 되고 많이 사용하게 되는 레코드가 점점 쌓이게 되면은 어느 정도 포션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료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도 나와 있는 게 이제 바이오 LNG를 제가 콕 집어서 예를 드는 이유가 참 중간 포지션에 애매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LNG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기성 폐기물, 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동물 사체 등에서 발생한 메탄가스를 응축을 해서 이제 LNG 효화로 시킨 그런 연료인데 일단은 말씀만 들어도 아시겠지만 생산량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할 거고요. 가격도 비싸고 무엇보다 여기 나와 있는 표처럼 온실가스 배출량 수치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2040년 이후에 뭔가 지속 가능성을 가진다라는 연료를 보긴 어렵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이 연료, 그다음에 바이오 100%, 바이오 메탄올 등에 관련된 차세대 대체 연료 등으로 이제 그 인정받고 있는 연료들인데요. 여기 노란색 선이 대체 연료를 사용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ZNZ 보상 수준입니다. 이 보상 수준에 대한 스레시홀드가 현재로서는 2034년까지 19g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5년부터는 14g으로 약 5g 정도 줄어듭니다. 달리 얘기하면 이 바이오 메탄올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게 16.6g으로 걸쳐 있기 때문에 이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들은 이만큼의 SU, 즉 서플러스 유닛을 생성시켜서 다른 선박에 팔 수는 있겠지만 IMO에서 ZNZ 연료 선박으로 인정되어 보상은 못 받는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100 이하부터는 현재로서는 이용 가능성에 대한 사항들이 다소 조금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깊은 거론은 별도로 드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료를 따질 때 에너지 열량, 밀도를 더 반드시 따져야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아까 챗에 보니까 이제 LNG하고 이제 HFO 등과 비교했을 때 생산성, 경제성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LNG 연료는 사실상 연료 가격만 봤을 때 화석 연료 대비 약 1.2배 정도 비싸긴 해요. 그런데 선박이 실제로 연소를 통해서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그 열량을 딱 비교를 해보면은 LNG가 HFO 대비 약 1.2배 정도 높습니다, 밀도가. 그렇기 때문에 거진 가격적인 측면에서 고려했을 때는 HF하고 거진 유사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NG를 때울 수 있는 연료에 대한 그런 카펙스 부분들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제 비교를 하기에는 좀 매우 좀 애매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바이오 연료 또한 기존 화석 연료 대비 약 1.1배 정도 추가로 더 써야지만이 HFO 1톤과 동일한 열량을 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탄올과 암모니아라고 하게 되는 경우는 좀 심각하죠, 그죠?
에너지 열량 단위가 많이 낮기 때문에 거진 2배 이상을 써야지만이 HFO 1톤 정도 사용치에 대한 열량을 낼 수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시적 관점에서 국제해운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떻게 배출했는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23년도 IMO DCS 데이터베이스, IMO에서 주기적으로 이 레포트를 내는데 거기에서 일단은 HFO, LFO, MGO 요 세 가지 연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본 화석계 액체 연료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종류로 저희들이 간주를 했고요. 다만 LNG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포션에서 7%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가 가면 갈수록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국제해운 어테인드 GFI를 평균적으로 내보니까 90.29g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어떤 연료를 쓰든지 간에 국제해운이라는 것 자체를 선박 한 척으로 본다면은 IMO 중기조치 프레임워크 하에서 티어 2에 수렴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90.29g이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발생시킨 국제해운이 그러면 이 똑같은 컨셉으로 그대로 가져갔을 때 그럼 얼마만큼의 금액을 내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RU1, 티어 1에 해당되는 금액은 배출량 거래가 되지 않고 무조건 이 금액을 IMO 넷제로 펀드로 줘서 리미디얼 유닛을 사는 것으로 초과 배출량을 상쇄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금 수급 측면에서 매우 안정적인 그런 수입원이 될 수가 있죠. 뭐 이렇게 좀 속된 말로 다른 걸로 비교를 하자면 이제 월급쟁이들이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월급쟁이 등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매년 한 15조 정도 기금이 형성이 되는 걸로 추산이 됐고요. 28년도 한 해 동안 RU2에 대한 금액이 약 한 2,400밀리언 US 달러 정도 산정이 됐는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4조 정도로 이렇게 산정이 됩니다. 3조 5천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되는데 여기 이 금액은 SU를 발생할 수 있는 선박들에게서 이제 개인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안정적인 수입원으로 인정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년도 데이터 한 해 동안만 비교했을 때 상당히 SU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배들이 매우 적을 걸 고려한다면 이 수입 또한 IMO 넷제로 펀드의 일부의 기금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여기서부터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한 분석을 통하는데요. 저희 성급에 등록되어 있는 선박 한 척 중에 데드웨이트 10만 톤 정도 되는 벌크 캐리어를 조사를 해보니까 1년 동안 HFO를 한 6천 톤 쓰고 MGO를 한 250톤 정도 쓴 걸로 이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럼 이 선박을 평균 어테인드 GFI 값을 산정을 해보니까요. 약 한 91.56g 정도 추산이 됐고요. 이것을 그대로 이 표로 가져가게 되면은 티어 2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티어 1에 해당되는 배출량 곱하기 100불 해서 약 30만 불 정도의 페널티가 발생을 하고요. 티어 2에 해당되는 요만큼의 배출량 곱하기 380불을 하게 되면 약 19만 불의 페널티가 발생을 해서 총 50만 US 달러 정도의 컨트리뷰션을 IMO 넷제로 펀드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죠. 10만 데드웨이트 톤 기준으로 했을 때 배 한 척당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약 한 7억 정도 이렇게 그렇게 추산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배가 만약에 10척, 100척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이 지불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공교롭게 유럽까지 같이 들어가서 퓨어리오 마리타임과 EU ETS를 함께 적용받는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중벽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담은 더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봐지는 것도 한 이유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선박은 LNG선입니다. MEGI를 탑재하고 있는 LNG선이었고요. 데드웨이트 17만 톤에 LFO를 3,600톤 정도 사용하고 LNG를 한 2,600톤 정도 쓰고 MGO를 한 860톤 정도 쓴 배인데요. 이 배의 1년 평균 어테인드 GFI 값이 약 85g 정도로 산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 선박은 티어 1의 배출량에 수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티어 2 금액 전혀 고려할 필요 없고요. 티어 1의 요만큼의 배출량 곱하기 100불을 내서 약 24만 불 정도 US 달러를 IMO 넷제로 펀드로 지불을 해서 배출량을 상쇄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케이스가 좀 재밌을 수 있는데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케이스 때 10만 데드웨이트 벌크 캐리어를 HFO 6,000톤을 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배를 HFO 6,000톤 대신 바이오 30 혼합유로 1년 내내 썼다라고 아마 대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에너지 열량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30을 6,150톤 정도 써야 HFO 6,000톤 정도 쓰는 거하고 이제 동등한 비율 열량을 나타낸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조건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테인드 GFI 값이 약 한 69g 정도로 확 떨어져요. 그죠? 그리고 이 어테인드 GFI 값이 이제 그 티어 1 아래로 확 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은 티어 1, 2에 상응하는 금액을 내지 않으면서
이만큼 발생했던 잉여 배출량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을 티어2 선박에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파는 금액은 도대체 얼마냐? 사실 협약에 지정되어 있진 않고 그냥 시장 가격으로 맡겨놨어요. 왜냐? IMO 넷제로 펀드로 줘야 되는 티어2 금액이 톤당 380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380불 이상을 줘가면서 개인 거래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수료 관련된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00에서 330불 정도로 개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들이 가격을 좀 보수적으로 300불로 잡았습니다. 그렇게 300불로 잡게 된다면은 총 이 SU의 판매 금액만을 통해서 약 한 60만 US 달러 정도의 이득을 발생시킬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산정이 되고요.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60만 US 달러라고 이제 보시면 안 되고 티어 1과 티어 2에 상응하는 페널티까지도 안 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1과 3를 이제 직접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HFO가 바이오 연료 대비 싼 건 맞아요. 현재로서는 바이오 30이 HFO 대비 약 최대 한 250불까지도 좀 비싸게 이제 그렇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데 우리가 이제 이 자료를 조사를 할 당시만 하더라도 150불 정도 비쌌거든요. 그래 그때는 어느 정도 어포더블한 옵션이다라는 그런 나름의 평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이제 250불 정도로 뛰니까 이제 선사에서 좀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돈까지 줘가면서 우리가 연료 전환을 굳이 해야 되나? 그냥 차라리 벌금 좀 내고 한 1, 2년은 버텨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연료 비용을 100만 불 정도 바이오 30이 더 쓴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케이스 1의 선박은 50만 불인데 케이스 3의 선박은 60만 불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이오 30으로 단순하게 연료 전환만 하는 것으로 약 10만 불 정도의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이 표를 통해서 잠깐 언급드렸는데요. 바이오 100은 이미 16.4g 정도로 GNG 스레숄드에 들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이 바이오 30은요. 바이오 100짜리를 30%, 그 다음에 HFO를 70% 이렇게 물리적으로 혼합한 혼합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100에 걸쳐서 30% 정도는 바이오 100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ZNZ 보상을 우리는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해석은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올해 10월 달에 있을 IMO에서 MEPC 회의할 때 이제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때 조금 더 디파인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의 의견을 가지고서 이제 회의 대응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전적인 요건들을 바라봤을 때 일단은 어찌되었건 화석연료는 금액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28년도 이행 첫 해년도에는 평균적으로 한 HFO 1톤 썼을 때 100불 정도의 금액이 상승을 하는데요. 35년도 연료 전환을 하지 않고 그대로 쭉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거진 HFO 값에 준하는 비용만큼을 페널티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바처럼 31년도까지만 30년도네요. 30년도까지만 현재 RU 금액이 100불과 380불이 유효하고 나머지는 그 31년 이후부터는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고려한다면 31년부터는 이 금액이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더 이상 벌금 내면서 버텨야지라고 하는 식의 입장은 매우 좀 곤란함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움직임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게 결과적으로 선사가 이제 국제 온실가스 저감 분야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계기고요. 화주들로부터 이제 효율이 나쁘고 화석연료를 쓰기 때문에 뭐 ESG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상치가 돼서 선택을 못 받아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우리는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영양평가를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그 앞전에 발표자 두 분께서 대체연료 관련된 사항들을 워낙에 많이 좋게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현재 그럼 IMO에서는 이 대체연료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에 대해서 슬라이드 몇 가지만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이오 연료 혼합류 운송에 관련된 잠정 지침이 이번 MEPC 83차에 지금 승인된 바가 하나 있어요. 이게 좀 내용 좀 독특한데요. 사실 이 바이오 연료가 이 물성으로만 딱 접근하면 굉장히 재밌는 연료예요. 왜냐? 기름은 말 그대로 기름이죠. HFO는 말 그대로 기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유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오일 탱커들이 보통 운송을 합니다. 그래서 선박으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오 혼합류는요. 24%를 초과해서 혼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기름이 아니라 케미칼로 분류가 돼요. 달리 얘기하면 일반 급유선들 기름 화물 운송에 적합하게끔 승인받은 일반 급유선들은 이 바이오 혼합류를 화물로서 운송해서 선박으로 공급을 못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건들을 준비를 하면서 중기 조치 이행을 준비를 하면서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것 좀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 뭔가 좀 규정적인 장벽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좀 식별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GS 칼텍스와 그다음에 석유관리산업회 협회와 산업부와 해양수산부와 이제 다자간 미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계획을 세운 게 HFO, 바이오 24, 바이오 30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고 비교를 했는데 매우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 물질이 뭐 거의 유사한 정도의 위험도와 오염도, 부식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바이오 30, 가장 현재 국제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이 함유량인 바이오 30이 굳이 규정적 관점에서 24를 초과했다 하여 까다롭게 운송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취지를 MEPC로 의제 문서를 제출을 했고요.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ESPH 30차 회의,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PPR 12차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가이던스가 완료가 돼서 이번에 서큘러 917번 문건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노력해서 얻어낸 것도 있긴 하지만 조미업계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바이오 24가 국제적인 표준이었다면 지금은 우리의 나름의 이런 작은 노력 때문에 바이오 30이라는 그 수치가 국제적인 국제 해운 분야에서의 국제적인 그 스탠다드화로 자리 잡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IMO에서는 그 FFT 프로젝트라고 해서 퓨처 퓨얼 테크놀로지 프로젝트를 현재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 기간이 굉장히 긴데요. 거기에서 2년 전에 중간 보고서가 한번 제출이 된 바가 있고요. 거기에 보면은 나중에 2050년 넷제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국제 해운 분야가 이용할 수 있는 연료에 대한 뭐 준비 단계, 또 이용 가능성 또는 풀리 머추어한 단계가 어느 정도 될 거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게 있는데 일단은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주지하시다시피 2030년도 이전에 이미 기술적으로 충분히 매입한 상태가 될 거다. 실제로 이제 선박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바이오 100짜리 또한 국내 모 대형 선사에서 트라이얼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단점들을 식별을 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부 허가를 받아서 저희 선박들과 함께 트라이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퓨얼, 대체연료 관련된 사항들은 각 암모니아냐, 메탄올이냐에 따라서 조금 디테일하게 차이가 나긴 하지만 2035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성숙도를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퓨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블루라벨로 이제 같은 공정이지만은 그 탄소 포집 공정이 들어가 있는 블루라벨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 블루라벨에 관련된 공정이 이퓨얼에 대한 공정하고 크게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레이 라벨을 따지면서 블루로 갔다가 이 그레이드로 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는 하고 있지만은 이 블루에 대한 포션은 전 세계적으로도 점점점 많이 좀 줄어가지 않을까. 양도 적을 뿐더러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게 큰 장점이 없습니다. 배출량도 좀 애매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블루퓨얼 같은 경우에는 한 2030년도에 풀리 매출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뭐랄까 실용적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일단 저희들 전문가들의 평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각종 연료에 관련된 집단군, 뭐 몇 년도까지는 어떤 연료를 타고 언제부터는 어떻게 이제 간다라는 그런 나름의 이제 포션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050년도 당대에 가서도 화석 연료는 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국제적인 언더스탠딩은 분명히 깔려 있어요. 그죠? 실제로 DMV에서 수행했던 종합 영향 평가, 선배 단위 영향 평가를 에서도 한 30% 정도 이상의 선박들은 30% 이상 정도의 에너지 열량 사용량은 화석연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화석연료 사용량들은 배출량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상쇄를 시키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선상 탄소 포집 기술이 접목이 되면은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중간 결론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2030년도부터 40년도까지 급속도로 포션이 증가하는 요 선상 탄소 포집에 조인된 화석연료와 개선된 바이오 연료의 조합이 가장 이제 업테이크가 급격하게 이제 상승될 걸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40년부터 2050년까지 이 퓨얼들에 대한 그 업데이트들이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장착을 해서 궁극적인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클락슨 자료인데요. 현재 그 대체연료 발주 선박들에 대한 현 주소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상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선박들이 대체연료 선박으로 발주가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LNG까지도 대체연료를 우리가 보느냐 안 보느냐가 약간 좀 관건이 될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 현재 단계에 한 25% 정도 줄일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어찌되었건 LNG도 대체연료 선박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좀 산업계 인식이 좀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데드웨이트 GT라든가 2,000톤을 초과하는 약간 중대형 선박들 같은 경우에는 총 척수로 따졌을 때 약 36%, 톤수로 따졌을 때 약 53% 정도의 선박들이 현재 오다복으로 대체연료 사용 선박들로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상당 부분을 LNG 연료 선박들이 차지를 하고 있긴 하지만 메탄올과 LPG 또한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여기 아더스로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누클레어, 배터리, 하이브리드 선박들이 있는데 암모니아는 2026년도에 이제 첫 호선이 인도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국제적인 흐름과 동향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